이 시간에는 제가 왜 언어 훔치기라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인류는 함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고 지금의 문명을 이룩했죠. 이처럼 끊어졌던 것이 이어질 때,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술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지구 반대편에서도 시공간을 막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체계를 이뤄냈죠. 그러나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다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연결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외국어 교육 체계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몇 가지 의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맹도 말은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의 역사는 꽤 길고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실제로 각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내곤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현지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덩달아 본인의 말문까지 막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극히 낮은 국가지만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각국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알지 못하는 문맹들도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줄은 모르고 쓸 줄도 모르지만 말을 알아듣고 또 말을 할 줄은 압니다. 반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복잡한 영어 단어, 영어 문장들 모두 소리내어서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이나 의미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의미는 알지만 쓸 줄은 모르는 현지인과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은 모르는 한국인이 서로를 마주하는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원인을 체계화를 위한 체계화, 정형화를 위한 정형화의 오류라고 나름대로 명명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영어 교육 방식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통 알파벳, 기초 단어, 기초 문법을 시작으로 점차 문장을 구성해서 독해, 작문, 회화 순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와 같은 순서로 교육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순서로 가르쳐야만 설명이 쉽고 초기에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용의 비효율성, 즉 비실용성을 발생시키는 함정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언어는 실제 현지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린다는 말을 우리가 최근 많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어, 스위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총 4개의 공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까지 총 4개의 공용어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2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지능이 더 높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의 습득은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영유아, 아동기 시절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언어를 학습하기보다는 단순히 계속 듣고 또 따라하면서 자연히 습득하는 것에 더 가깝죠.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외국어 교육 방식과 비교하면 사실은 정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조금은 비체계적이고 투박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기가 이제 막 옹알이를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할 때 부모는 말을 가르치지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어를 가르치지 맞춤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용을 가르치지 문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에게 엄마, 아빠 말하는 법을 알려주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 처음에는 주세요, 고맙습니다와 같은 실용적인 일상 표현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말은 신호고 글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은 본래 말을 옮기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라는 것이죠. 말을 더 오래, 더 멀리 기록하고 전파하기 위해 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말이 글보다 먼저라는 것이죠. 아이가 처음 엄마라는 말을 익힐 때 아이는 엄마라는 소리 신호에 반응하여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이미지와 대칭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엄마라는 뭐 글자나 단어가 떠오를지 모르지만 어릴 적 우리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자연히 실제 어머니의 이미지와 어머니라는 말의 원초적인 신호를 연결지어서 떠올렸죠. 그렇기에 인간은 글은 몰라도 말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은 어디까지나 말을 정형화하기 위한 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슬라브어는 오랜 시간 동안 글은 없이 말만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릴 선교사가 넘어가서 그리스어를 차용해서 키릴 문자를 만들어서 최초로 이 성경을 적게 되면서 슬라브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먼저 익히면 당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보다 본질적인 습득은 글자, 이 문자라는 체계가 뇌에 채 생기기도 전에 소리, 신호로서 먼저 각인되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특히나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 각종 예외적이고 불규칙적인 사항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차오르는 짜증과 실증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각종 불규칙적인 요소 또한 너무나 당연스럽게 다가오죠.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느낍니다. 한국말로 예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은는 이가죠. 어떤 상황에는 은을, 어떤 상황에는 는 또는 이 또는 가를 써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는 이걸 따로 배워본 적도 없고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을 딱 명명해서 어떤 때에는 은을 써야 되고 어떤 단어 뒤에는 는을 붙여야 되고 이를 붙여야 되고 가를 붙여야 되를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도 조금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즉 문자를 먼저 배우면 문법 또는 발음 체계의 불규칙성을 맞닥뜨릴 때마다 혼란을 겪지만 말을 먼저 배우면 맞아 원래 그랬지 다들 그러던데 그게 더 자연스럽던데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뉘앙스, 말의 매끄러움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공감. 이는 일종의 정서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터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은 글보다 말을 먼저 익힌 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먼저 배우고 글을 배우면 당연하지만 글을 먼저 배우고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글에서의 불규칙성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뉘앙스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납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인 일본어 능력 시험이죠. JLPT 시험을 치러 가면 오타쿠 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뒤에 앉아서 몰래 답을 베끼면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찐 일본어 실력자 오타쿠들의 문제 푸는 모습은 마치 한 명의 네이티브 일본인으로 빙의해서 이 문제를 비웃으면서 막힘없이 풀어낸다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신 분들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일본의 글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알기도 전에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터득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뭐 꼭 나이가 어린 시절에 일찍이 일본어 매체를 접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글자도 모르는 채 듣기 말하기를 먼저 터득했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갖춘 채 나중에 문자만 학습해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현지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로 된 매체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이야기합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사실 피카소뿐 아니라 각종 분야의 엄청난 업적을 이룬 위인들이 입을 모아 남긴 말이죠. 이분들이 절대 도둑질이나 비양심적인 표절을 장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해한 훔친다라는 개념은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해서 새로운 것으로 재출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유의 주체가 나로 바뀐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뱉습니다. 이는 응용이나 활용이라기보다는 반사에 가깝고 모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 점차 성숙해지면서 머릿속에서 의미들을 조합하고 응용하여 새로운 말, 즉 훔친 말을 재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원초적인 방식으로 말을 먼저 습득할 때 뉘앙스 등을 포함한 온전한 언어 구사력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어 훔치기라는 새로운 이론을 나름대로 정립해보게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지능에 관계없이,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순서로 접근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언어를 익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과정, 각종 커리큘럼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론을 우리의 학습과 습득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